네, 화이팅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이현주 전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우파 이 제목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힙하게 공격을 날릴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정우파의 정면 우먼 파이터를 도와주러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시죠 요즘? 예, 요즘 정신없이 지내고 있고 그래도 이제 거의 저녁 시간에 차로 움직일 때 이 뉴스 정면 승부는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국민의힘 쪽 패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요? 가장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아니 원래 두 분이 잘 아세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 또 티키타카 하면서 그렇죠. 많이 방송을 통해서만 네, 주로 이제 만나신 거죠? 네. 예. 네. 그래도 가장 최민희 의원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패널이시군요. 제가 보기엔 상대편 패널로는 배울 게 있는 패널이었어요. 배울 게 있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토론하면서 저 부분은 미처 캐치하지 못한 점이다. 그래요. 이런 게 있는 분이 서로 좋잖아요. 시작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토론 내내 공격적이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공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안 아니에요. 그러세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을 했죠. 예, 잠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의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일부 짧게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소통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총 54분 동안 진행이 됐죠. 사전에 짜여진 각본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민생을 강조한 내용도 구성이 있었는데 먼저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지금같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입장을 그렇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했다는 거는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알맹이가 없다 보니 맹탕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사과 없는 자화자찬이었다. 자화자찬. 그런데 그리고 그 자화자찬의 코드로 활용된 게 이제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다든지 그런 종결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이건 참모들의 실수라고 생각한 부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집값을 잡았고 집값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라는 대목은 아마 그거를 보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은
깜짝 놀랐을 거다. 누구도 이 정부가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다주택자를 위한 네.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대책을 썼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5살 입학처럼 네. 모든 부모들이 진지하고 깊이 고민해본 문제는 함부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하이라이트가 2개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네. 다른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회피한 부분. 이 2가지가 더 기억에 많이 남았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사과 없는 자화자찬 기자회견이었다. 사과 이렇게 없는 봅니다. 자화자찬 기자회견. 김명민 교수님. 네, 저는 솔직한 대통령의 마음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일 정도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또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뉴스들이 자극적인 이슈들로 소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일을 맞아서 그래도 지난 100일 동안 차분하게 이런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안내를 드리고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 내겠습니까? 다만 그런 일들에 대한 기초를 닦아왔다는 점들을 설명드린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모두 발언 부분이죠. 네, 20분 모두 동안 발언에 했었던.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짜여진 각본 없이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얼만큼 큰 변화가 있을까 이거 이제 기대하고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워낙 낮은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이 말을 조금 아끼면서 조심조심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도 용산에서 들리는 얘기 이렇게 쭉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나는 쇼는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되게 조심조심했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큰 변화가 없다 얘기를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직후 오늘부터 인적 쇄신에 관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말로 더 설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다. 좀 짚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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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집값 전세값 예. 이제 말씀 예. 주셨으니까 성과를 자화자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난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했던 가장 큰 이유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 기준에선 부동산이 그냥 영순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선한 의도로 했겠죠. 집값도 잡고 국민들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대책을 낼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거나 전세값이 요동치면서 국민들은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난 기간 바로 기자회견하기 전날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조심조심 발표를 하거든요. 뭐 금리라든지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잘못 써서 부동산이 기름을 붓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와 현재 상황들을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답변을 했느냐. 지금 당 내에서 내분 문제로 시끄러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없이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 부분은 글쎄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밝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직접적 대응은 하지 않더라도 네. 그 태도를 정하고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통 크게 네.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품어라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어떻게 해라 더 세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적어도 아마 많은 국민이나 특히 정치 고관여층인 분들은 네.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갔어요. 피해가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바빠서 잘 이렇게 쫓아가질 못했다는데 그럼 내부 총질만 하는 당대표라는 예. 권성동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을 일부에서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보내놓고 전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쇼를 안 하시겠다 그건 좋은데 국민들이 보기엔 거짓이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썼거나 예. 이런 또 다른 의혹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준비할 때 핵심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근데 이 의논을 다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회피한다고 정한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의 말을 살짝 비틀면서 하는 답변을 했는데 컷으로 담아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자,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 심리에 참석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김병민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다운 대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꺼내든지 간에 뉴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싶은 무수히 많은 얘기들을 굳이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로 덮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 통 크게 품어라. 그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통 크게 품는 것처럼 만약 메시지를 내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등등 뉴스가 엉뚱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역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순간 또 뉴스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당이 어려운 시국이고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가처분으로 인한 법적 재판도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100일 기자회견에서만큼은 말을 조금 아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의도적인 회피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회피 전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회피 전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메시지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이 맞대응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XX 저 XX 양두구육 등을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짜놓은 정치판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전략이라는 건 끌어들인 판에 뛰어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판이 잘못됐으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방식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상식의 도의를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넘어서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저는 못한다 생각이 되고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과한 발언들에 대해서 이 XX 무대응이 그 좋은 방책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중에는 정리 조정이 필요한 판단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듣지 못한 네. 이 X 저 XX라는 발언들을 끄집어서 소환시키고 그것이 기정사실이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짜놓은 그 정치 구도 속에서는 같이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지금 이 판이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사실은. 그러면 그 왜 대통령실 전체가
이준석 대표가 짜놓은 구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도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그게 못 보던 거다 잘. 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선, 지선 다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무리하게 몰아내려고 했던 게 먼저인 거예요. 그것 또한 그전의 정치 상식으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준석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뭐 폄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판을 이끌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판이 조금 이상한 거는 사실 비대위로 가게 된 거 국민의힘이 그게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되고는 그냥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조용히 지냈습니다. 메시지도 잘 안 냈어요. 네. 그런데 권성동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준석 대 윤핵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하는 그 메시지가 공개됐단 말이죠. 그리고 막 요동칩니다. 전국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후 과정이 이준석 대표를 더 철저하게 쫓아내는 과정으로 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뭐 좀 더 확실하게 쫓겨나고 전 대표의 지위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과정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대통령의 회피 전략도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된 거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이준석 대표를 완전하게 몰아냄으로써 네.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의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평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의 그 기자회견이 뭐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간략하게 뭐 한 30초씩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하나로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기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가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휴가를 거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국민들께서 문제를 삼았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실상의 경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순차적인 뭔가 고민들을 시행해 나갈 때에 이제 수해라고 하는 전국민적 이 재난 상황이 닥치면서 응급 대응이 있었던 건데요. 그 지점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총체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30% 밑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갑자기 3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60%로 올리는 거는 네. 사실 불가능하죠. 차분하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는 과정 속에 있고 네. 과거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이 태도를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어제 있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도 큰 의심을 갖는 것 같지는 예.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단계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에 대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저는 이제 보수 결집에 따른 이게 혹시 지지율 20%대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보수가 결집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 그런데, 반등. 예, 그 수준일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우먼 파이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쉬는 시간에 최민희 의원께서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예, 어제 이제 기자회견의 질문이 뭐 적절하지 못했다.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게 너무 봐준 거죠. 기자는 늘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질문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없었고 대통령께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3가지만 짚어달라고 했을 때 피해버리는데 네. 추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대변인이 열심히 잘한 거죠. 홍보수석실이. 예.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질문자를 뭐 사전에 뭐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각본을 모르겠어요. 짰건 네. 이심 전심이 됐건 네. 어쨌든 그 상황을 회피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기자들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대변인은 아니까요 성향을. 그런데 이게 과연 조금만 지나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끈질기게 질문이 있었어야 됐고 그렇죠. 또 곤란한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장면은 한국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질문하는 존재인가? 이런 네. 의문을 던진 거고요. 네.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연합뉴스, 뉴시스, 채널A, 머니투데이, 네. 질문한 한경TV, 기자들. 이투데이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제 중앙일보도 비판적인 기사를 일부 썼고 그게 조선일보도 썼고 마찬가지고 YTN 뭐 KBS, MBC, 뭐 JTBC 심지어 SBS까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언론은 하나도 보통은 뭐 이럴 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중립적이고 본래는 성향상 대통령께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자들도 하나도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마도 언론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가 부정적인 게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쪽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까? 의도적이 아니라면 무의식적으로 배제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은 그럴 수 있어요. 대변인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야겠죠. 예. 그런데 질문하시는 기자들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제 봅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자회견 이 내용 자체도 조금 건질만한 내용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 있는 기자분들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선거 때부터 늘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100일 전에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무지하게 많이 물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답변했던 적들도 있고요. 100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 노동, 경제 뭐 등등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아마 기자분들이 조금은 다른 방식에서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는 최초의 거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오늘이 정말 몇 달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싶었으면 빠지지 않고 기자들이 먼저 물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묻지 못한 거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또 묻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일도 물을 거고 예. 그런 과정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된다면 100일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언론들이 일부 있었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것까지 배려를 해줬다. 그건 너무한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님 화이팅 그 기자가 생각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이 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분 어떻게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경기지사 출마를 안 했으면 애당초부터 김은혜 의원이 의원이어서 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무튼 가장 적합한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와서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홍보가 잘하는 거 그냥 단순히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국민과 이
그 나름대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지금 그게 제일 결여돼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거니까 김은혜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전 적절하다고 잘 보는데 돌아본다. 다만 이것만으로 그럼 다 쇄신이냐 이렇게 혹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적 보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과정일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 이게 홍보수석 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홍보 부족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건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가장 개별적인 사안에서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린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사 실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사로운 대통령실 직원 채용, 네. 그리고 여기에 영부인 리스크 그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한다면 홍보수석 교체가 아니라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이 1, 2가 안 좋으면 그냥 영부인 지원실이라도 만들어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현 상황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 진단이 약간 현실과 핀트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김은혜 의원을과 뭐 이심전심이 돼서 쓴다 안 쓴다 이건 별개예요. 써도 예.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인사 검증이 더 잘 되게 인사 라인을 보강하든지 교체하든지 책임을 묻든지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역대 정권 돌아보시면 비서실장이든 인사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 교육비서관 하나에게 책임을 물은 거를 사람들은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적 보강을 통한 뭐 어떤 위기 탈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통한 위기 탈출 이게 예. 맞는 거죠. 예. 이번 알겠습니다. 주 일요일에 아무튼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의혹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정치금도를 벗어난 생떼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의견 주시죠. 그 너무 세게 그러시니까 뭔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그냥 혐의로 막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다면. 네. 왜냐하면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12억 관저 리모델링사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요 12억짜리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그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의 나라장터예요. 네. 리모델링 공사 공고가 올라온 뒤 이 해당 업체가 낙찰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49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아마 한겨레가 확보한 모양이죠. 근데 그중에 이 기획사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획사 대표의 해명이 더 이상해요. 그냥 궁금해서 참석했고 초청받지 않았다. 그냥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답을 했대요. 한겨레에.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취임식에 초청받고 리모델링 수의 계약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대통령실도 뭐 별다른 답이 없다. 이게 이제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예. 기사니까 예, 사실 예. 확인이 돼야 되지만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요 비슷한 얘기가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작은 의혹들이 여러 개 제기될 때 오히려 여당에서 국정조사 하자 그럼 하자. 우리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관저 공사 문제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제 집무실 이전도 있고 사적 채용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하자는 부분인데 저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 이제 서로 못하기 경쟁하기보다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네. 의혹 제기, 문제 제기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가 100일 동안에 있었던 내용,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함께 같이 다루자라고 여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의계약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 사저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몇 억, 뭐 10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탁현민 비서관의 사적 수의계약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수의계약 문제되지 않는다. 얘기하다 흐지부지 지나간 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같이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시작하는 정부에서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용이 빠르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일들은 봐야 되지만 국민들께서 정작 원하는 좀 정치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일들에 대한 잘하기 경쟁의 모습이 서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의 좀 다른 변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뭐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아니 뭐 그런 그 정쟁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국회는 정쟁하는 데예요. 예, 그 정쟁이 과거 정부의 또 문제까지 들춰내서 또 그 같이 지점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전 정부 끌어내서 탓하려고 정권 잡으신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쟁화 시키려고 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래서 심판했다 우리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미 심판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셨다. 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길 바라는 거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못했다고 여당이 욕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저는 제3자적 시각에서 국민들은 그거 별로 안 통해요. 저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지역에 가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전 정부는 어땠다 이 얘기를 토론에서 하고 가면 막 지역 어른들이 저한테 진짜 염증이 나게 그게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논리가 궁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원칙에 따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영부인과의 사적 인연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채용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모든 일이 사사롭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방식이든 국정조사 아니라도 좋아요. 이런 의문이 되는 점은 여당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김병민 위원께서는 이게 결국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진상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국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일 안 터지게 빨리 막으세요. 그럼. 예.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당준비위원회에서는 개정하기로 결정했던 당원 80조 이것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제 조항을 수정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원 80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 정치 보복 수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하는 그 부분인데. 사망이 원래 있어요. 예, 원래 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뀌어요. 예,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게 당무위원회에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없죠. 예, 이거 어떻습니까?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당도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윤리위원회는 이제 외부에 대한 인사들이 들어와서 객관적인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과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객관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당무위원회는 대놓고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그리고 핵심적인 당직자들이 들어가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위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이 아닌 이 당무위원회로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면 국민들의 비판의 감속을 바꿀 이유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꼼수방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시기는요 오히려 민주당의 관심이 좀 적을 때거든요. 따로 뭐 선거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근데 아주 만약 이재명 의원의 수사가 현실화되고 그 내용이 기소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일이 가정된다면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그때 만약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부담을 훗날 뒤로 미룬 조삼모사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네. 윤리심판원도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당무위가 더 정쟁화 소지가 높은 단이에요. 이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은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잖아요. 그 외부 인사가 예. 예를 들면 추천을 받지 뭐 완전히 객관적인 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보니까 당규 22조에 똑같은 게 있어요. 예, 기소되면 네. 뭐 그 이런 당협위원장 각급 당직 정무 정지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당무위에서 했을 때는 당무위가 다 계파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당무위에서 판단하게 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다. 만약에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오히려 불리하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내용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규나 민주당의 당원 80조는 검찰이 100% 공정할 때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치 보복성 혹은 정치 검찰적 성격이 사실 1%라도 작동하면 이런 규정은 두면 안 돼요. 여야가 다.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는 이건 2015년에 민주당은 모호한 새정치 바람이 휩쓸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위가 만들었고 그때도 논란이 많은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과정 관리를 잘못했던지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이재명 방탄법으로 잘못 프레임 됐을 때 이때 당할 정치적 여러 가지 곤란을 고려해서 비대위는 네. 약간 절충안을 택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네. 절충안도 못 된다. 제가 네. 보기엔. 예. 그래서 여전히 여야가 다 검찰에 예. 당대표나 기타 당직에 예. 운명을 맡기는 기소만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이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검찰의 기소만으로 하는 게. 예. 그래서 우상호 논의 비대위원장이 가능하다. 이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절충안이다. 그 당내에서는 큰 반발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당내 반발이 심하죠. 그러니까 당내 심해요. 그 국회의원들이 예. 당을 봤을 때 당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다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개딸의 반발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개딸은 투표권이 없어요. 친명계 의원과 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친명계 아니다. 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민주당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강성 지지층이 아니에요. 제가 일반 알겠습니다. 당원들도 다 반발해요. 국회의원들만 조용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뭐 말씀하실 게 있었는데 조금 괜찮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이제 하도록 하죠. 자,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